조선 중기의 어느 고을,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 양반댁 안채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가 다시 또 방 안에는 3살 된 여자아이가 기둥 옆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앞엔 산산조각난 나무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화. 양반댁 막내딸로 태어난 정화는 눈동자가 유난히 깊었고 작은 손에 비해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제는 그 손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옷고름을 묶다 실을 끊어먹고 책장을 넘기다 종이를 찢고 장난감을 만지면 금세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엔 우스워했지만 곧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아가 이토록 힘이 셀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애군이라도 낀 건 아닌가? 어머니는 정화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절대 그 손을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 그건 여자의 손이 아니란다. 그날 이후 정화는 바느질을 배우는 대신 손을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힘이 들어도 찢어질 듯 참는 법, 손끝에 생긴 멍을 몰래 삼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는 법.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작고 여려야 한다. 힘 있는 여자는 불행해진다. 그 말은 정화의 머릿속에 칼처럼 박혔고 심장엔 무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지만 숨겨진 힘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에는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정화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손을 감춘 채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화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책가방 대신 바늘쌈을 들고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행랑채와 안채 사이를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곱고 단정한 규수로다. 목소리도 낮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고 딱 양반집 자제 같지 않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억지로 감추며 살아왔는지. 정화는 자신이 힘을 쓸까 두려워 무거운 물건 앞에선 일부러 주저했고 문이 꽉 닫혀 있어도 항상 누군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글씨를 너무 세게 눌러 붓이 자꾸 부러지자 손가락 끝에 힘을 뺀 채 떨리는 글씨로만 썼습니다. 정화야, 왜 이렇게 글씨가 흐리니? 내 손목이 약한 게지. 여자 손은 원래 그렇단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지만 딱딱하고 조용히 떨고 있는 손. 내가 가진 이 힘은 왜 나에겐 벌처럼 느껴질까? 다른 또래 아이들이 연지곤지를 찍으며 혼례를 기다릴 때 정화는 혼례가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그 집에서 내 힘을 알게 된다면 그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는 혼례 전에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화야, 기억하렴. 너의 손은 누구에게도 닿으면 안 돼. 남편에게도, 시어른에게도, 자식에게조차도.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고 정화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나는 왜 누구도 안아줄 수 없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점점 더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웃을 때도 입을 손으로 가렸으며 걷는 걸음마다 그림자조차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규수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세상엔 그 어떤 찬사보다 더 외로운 칭찬이 있습니다. 얌전하다, 기품 있다, 조용하다. 그 말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녀의 존재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정화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정화는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홍석준, 서당 훈장댁 장남으로 고지식하지만 바른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정화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은 비단 장갑 속에서도 힘을 억누르듯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선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어머니는 혼례 전날 밤 그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화야, 그 손은 너만 아는 거야. 남편에게도 절대 보이지 마라. 그 말은 유언처럼 무거웠고
정화의 가슴을 한층 더 조여왔습니다. 홍씨 집안은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가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했지만 예의 바르며 남편 석주는 말수가 적은 대신 매사에 정중했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을 중히 여긴다. 아씨도 조용히 따라주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조용함은 이미 삶의 일부였기에.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장면에서 힘을 써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가 넘어지려 할 때, 방문이 갑자기 걸려 다치지 않을 때, 연탄을 날라야 할 때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힘쓰는 아씨라니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어느 날은 남편이 다리가 삐어 절뚝거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아서 눕히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조심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의 말에 그녀는 그저 물을 끓여다 줄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아내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으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뎌 마차길로 넘어질 뻔한 순간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은 질주하던 소 달구지를 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멈췄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손, 방금 뭐였느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정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들켰다. 그토록 감추어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의 삶은 또다시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정화의 집안엔 묘한 침묵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날 장터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 달구지를 한 손으로 멈춘 아씨, 흙 묻은 옷자락, 어머니를 감싸던 떨리는 팔. 그건 분명 규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 석준 또한 정화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하녀가 물었지만 정화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감추어왔던,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손. 나는 잘못한 걸까?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피하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준비되었고 마루 청소도 하녀가 대신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여자가 어찌 그런 힘을 기이하다, 기이해. 사람들은 속삭였고 정화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은 너만 아는 거야. 절대 보여주면 안 돼. 그 말은 예언이었고 지금의 현실은 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고 손끝에 힘이 들어갈까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남편과도 멀어졌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마주 보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그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힘이 없었다면. 하지만 그럼 어머니는 죽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했지만 마음은 버림받은 느낌. 그것이 정화가 감당해야 할 비밀의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침묵은 곧 다가올 또 다른 위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힘이 단순한 비밀이 아닌 모두를 살릴 운명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밤 하늘엔 구름이 짙게 깔리고 별빛조차 숨어있던 그날 밤 마을엔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요즘 저작거리에도 도적대가 들끓는다 하더군요. 하녀의 말에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린 양반가다. 감히 누가 넘보겠느냐. 그러나 그날 밤 누군가 마당의 개를 조용히 잠재웠고 벽장 너머 어둠 속엔 낯선 기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입엔 수건을 문 사내 셋이 안채로 침입해 왔습니다. 조용히 해. 금부티만 챙기고 나간다. 딸랑 소리 나면 목을 자르겠다. 한여가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그녀의 입을 막은 건 정화였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녀는 숨을 죽이며 부엌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 안에서는 도적들이 장롱을 뒤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나서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도 또 그때 도적 하나가 시어머니를 향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금이 어디 있느냐? 입 열지 않으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내쉬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채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손, 뭐야? 너... 도적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한 놈의 손목을 단숨에 잡아 비틀었습니다. 팔이 뒤틀리며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놈이 달려들었지만 정화는 몸을 낮추고 그를 넘어뜨리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습니다. 셋째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정확히 그의 다리를 맞췄습니다. 쿵, 조용했던 마당에 3명의 도적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머님, 정적. 그리고 아무 말도 없는 순간이 흐른 뒤 하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씨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밤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문 앞에 앉아 손등에 난 상처를 감싸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두가 나를 알게 되었겠지. 숨길 수 없어도 그래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힘이 누군가에겐 공포가 아니라 감사로 기억되기 시작했다는 걸. 도적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마당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속삭이며 밤새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분이나 혼자 상대하셨다는데 그 조용하던 아씨가, 하지만 아무도 정화에게 다가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상을 준비했고 장독대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손이 어젯밤 도적을 제압했던 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서더니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야.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화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 다쳤더구나. 피가 많이 났다지. 정화는 당황해 손을 감추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 그 말에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난 미처 몰랐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정화야,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 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얼음을 녹이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 석준이 조용히 다가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그 단어 하나에 정화는 울음이 북받쳤습니다. 고맙소. 정말. 그날 이후 정화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장을 볼 때도, 아이를 안을 때도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무섭지 않구나. 오히려 든든하구나.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로 살아도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힘은 또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음을. 몇 해가 흘러 정화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섬. 달빛처럼 맑고 산처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에 마당의 꽃이 더 활짝 피는 듯했고 남편 석주는 매일 은섬을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정화는 이제야 진짜 가정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손,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작은 생명.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도 작은 이상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섬이 돌이 지나면서부터 어느 날은 바둑판을 깨뜨렸고 다음 날엔 서재 문을 밀다 경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녀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힘이 장사네요. 그러나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하지만 자신과 똑같이 얇은 손등 속에 묵직한 에너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섬아, 넌 엄마를 닮았구나. 정화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에즈, 내가 받은 상처를 물려줘야 할까?
이 손을 또다시 감춰야 할까? 다음 날 은섬은 창고에서 놀다 무너지는 항아리를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이번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화야, 이 아이도 너처럼 특별하구나.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그 아이가 스스로 당당하길 바란다. 그 말에 정화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은섬을 품에 안고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섬아, 너의 손은 축복이란다. 남과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야. 은섬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 힘으로 뭐 했어?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지켰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밤 한 어머니의 기억은 작은 딸의 가슴에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자라 또 다른 누군가의 세상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흐르고 은섬은 어느덧 1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 같던 눈빛엔 의젓함이 깃들었고 손끝엔 조심스러움이 아닌 확신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숨는 법을 배웠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당당할까? 은섬은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옮기는 어르신을 보면 단숨에 들어 나르며 웃었고 아이들과 씨름을 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은섬이는 남자애보다도 낫구나. 아씨 딸이라더니 보통이 아니네. 마을 사람들의 말에도 은섬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힘은 축복이라고요. 남과 다르다고. 나쁜 건 아니래요. 그 말은 정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두려워했던 손, 그 손을 딸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은섬은 밀가루 자루 들기 시합에 나섰습니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은섬은 당당히 줄을 섰습니다. 여자가 뭘 하겠어? 누군가가 비웃자 은섬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여줄게요.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자루를 들어 올렸고 관중은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 아이가 정화의 씨 딸이라더니 피는 못 속이나 봐. 정화는 잔칫집 한켠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동과 자부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섬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나 자신이 좋아요. 이 손도, 이 힘도. 정화는 은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렴. 엄마는 그 말을 듣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거든. 그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건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숨기던 힘이 세대를 넘어 누군가에겐 빛나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떠돌이 상인이라 했지만 며칠 뒤 마을 곳곳에서 도둑질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맞았대. 창고에 쌀이 사라졌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수령은 멀리 있었기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청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러다 다 털리겠어요. 우리끼리라도 지켜야죠. 그때 누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화의 씨는 어디 계십니까? 정화는 딸 은섬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작지만 단단했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정화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그 눈빛 속엔 이전과는 다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의 씨, 예전처럼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날 밤 마을 입구에 정화와 은섬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어둠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든든한 두 그림자가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무리들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어디서 감히 막아서는 거냐. 칼을 든 사내가 위협했지만 정화는 한 발 다가섰고 은섬은 발걸음을 낮췄습니다. 그 순간 정화가 외쳤습니다. 여긴 우리가 지킨다. 딸과 함께 우리 마을을 위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섬이 달려나갔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사내 하나를 제압했고 정화는 뒤이어 남은 무리를 눌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에서 비처럼 나무짚이 흩날렸고 그 마당엔 쓰러진 침입자들과
서로 등을 지켜주는 두 여인의 모습이 남았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마당으로 나와 정화와 은섬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힘을 가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힘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섬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르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와 은섬 두 여인의 힘은 이제 전설이 아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르고 마을도 계절도 사람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한 돌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힘을 숨겼던 여인, 그 힘으로 세상을 지킨 어머니 정화, 그리고 그 옆엔 작은 글씨로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힘을 당당히 드러낸 딸 은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그 앞에 작은 꽃다발을 두고 갑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살며시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 이 마을을 지킨 두 사람이란다. 조용한 힘으로 조용히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또 묻습니다. 정말 여자였어요. 그렇게 힘이 셌다고요? 어른들은 대답합니다. 그래. 하지만 진짜 힘은 남보다 세다는 게 아니라 남을 지킬 줄 아는 거란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며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도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몰라.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이 가진 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살짝 밀어주는 힘. 정화와 은섬의 이야기는 이제 책에도 없고 관청의 기록에도 없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엔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혹시라도 남들과 다르단 이유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주세요. 그 손은 축복입니다. 그 마음은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도